자, 이제 앞서 이제 설명했던 이제 항암제들과 이제 뭐 항암제를 언제 쓰느냐 이런 거를 좀 알아봤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했을 때 비용이 얼만큼 이제 들까? 뭐 수술비랑 뭐 이런 진료비랑 이런 것들 다 포함돼 가지고 막 정확하게 막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 치료제로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만큼 이제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손보험으로 얼만큼, 뭐 실손보험 외에 뭐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어떻게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뭐 면접 기출 이거 어제 이제 특강 때 이제 의료비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잠깐 언급을 했던 이제 기출 문제인데, 어제는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조금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간 게 있었는데, 어제 이제 얘기했을 때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4대 중증 질환 중에 암이 있어서, 암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이제 95%까지 이제 급여 혜택을 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돈은 5%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은 신약이 1,0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고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암이 급여 혜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95%까지 그러면은 이게 급여가 혜택이 되면은 1,000만 원을 우리가 결국 내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조금 이제 애매한 거 아니냐, 실제로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제는 이제 좀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가정을 하고 넘어가라 하고서 이제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어, 암 치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서 4대 중증 질환에 한해서 95%까지 급여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 모든 경우에 다 95%까지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4대 중증 질환이네? 그럼 나는 병원비가 얼마 안 들겠네?가 아니라고.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암이면은 95%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암이라고 다 급여 혜택을 그렇게 줘버리면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나겠죠. 암 환자가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제 급여 혜택을 4대 중증 질환인 경우에, 특히 암인 경우에 이제 받는지, 그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한 의료비의 구성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 건데, 의료비는 알고 있다시피 급여, 비급여로 나뉘고, 뭐 급여는 이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암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95%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는 거는, 우리들이 내는 거는 5%만 내면 되는 것이고, 이제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법정 비급여는 이제 급여가 아니라 이제 합법 사항이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용에 대해서는 싹 다 불법이고 임의 비급여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의약품이 허가를 받으면은 일단 비급여부터 시작해. 허가를 받을 때, 의약품이 허가됐을 때 급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비급여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의약품을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일단 법정 비급여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급여 신청을 하면 이제 급여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허가 사항 외에 의약품의 사용에 대해서 모두 다 임의 비급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임의 비급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프라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의료보험의 이제 보장 대상을 보면은, 이제 어제 얘기했다시피 공단 부담금이 이제 95%가 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이 5%로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질환은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했어요. 급여가 모두 이제 95%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질병에 따라서 50%부터 95%까지 이제 급여 혜택에 이제 적용되는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건데, 일단 4대 중증 질환 중에 이제 암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암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급여 혜택을 95%까지 해준다. 그거를 이제 알면 되는데, 주사 치료는 이제 실손보험에서 연간 2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 250만 원이 정말 암 치료에서는 굉장히 적은 돈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세한 이제 기준을 보여줄게요.
지금 이 자료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이 의약품별로 이제 이 의약품별로 암 치료 어떤 암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옵디보라고 하는 이제 BMS가 팔고 있는 이제 옵디보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가장 처음에 나온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처음에 많이 썼다고 했죠. 근데 현재는 이제 키트루다가 나오면서 MSD 회사의 키트루다가 나오면서 많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은 여기 밑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암 치료 허가가 이제 된 암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그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건강보험이 그럼 되는 거는 지금 위에 이 치료 허가 암 종류 사항들은 그냥 싹 다 비급여, 그냥 허가가 됐을 뿐이지. 이런 상황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가가 된 것일 뿐이지 이런 상황에 급여 혜택이 된다고는 아니거든요. 이건 다 비급여 하니까 비급여로 이런 상황에 있으면 다 비급여로 이제 치료를 받는 거라고. 근데 특별히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는 그 암의 상황이 있는데 환자들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폐암 중에서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 폐암세포가 소세포가 아닐 B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 세포가 작지 않다라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소세포 폐암이 있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그런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어떻다? 화학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치료에 실패를 한 뒤에서야 급여를 해준다고요.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려면 급여 혜택을 주려면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어제 강의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급여 혜택을 그냥 바로 지원을 해주자니 건강보험의 그 재정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폐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표적항암 치료제가 이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1세대 항암제 치료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표준 치료들을 한번 해보고 치료해보고 그래도 안 돼, 실패했어, 그러면은 그때 2차 이상 단독요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키트루다를 혼자 화학항암제랑 같이 안 쓰고 병용요법이 아니고 단독으로도 쓸 수 있게 해줄 것인데 그렇게 쓰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있는 거야, 조건들이. 암이라고 해가지고 급여 무조건 95%를 딱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특히 PD-L1 발현율이 50%가 넘어갔을 때 화학항암 치료제를 일단 시도해보고 실패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상 단독요법을 그 다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PD-L1 발현율이 50%가 넘어갈 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건강보험 적용받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이 화학항암제 치료에 그럼 실패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난 맞기 싫어도 급여 혜택 받기 위해서 화학항암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암 환자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가면은, 근데 의사들도 다 이런 표준 치료와 이제 웬만하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병원에 계속 오고 치료 그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이게 그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서 결국에 나을 수 있게 도와줘야 주는 사람들이니까 의사도 그렇게 최대한 이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항암제를 안 맞고 싶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나는 안 맞고 싶고 그냥 바로 이 키트루다를 맞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면은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항암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의사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건에 한해서는 급여 혜택을 받아서 그 치료 비용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수도 있지만 위에 그냥 비급여로 어떤 조건일 때는 화학항암 치료제에 실패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화학항암제로 첫 번째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키트루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허가 사항 중에. 한번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는 다 화학항암제 치료에 실패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의 2차 단독요법에 해당되는 환자는 화학항암제 안 맞고 그냥 바로 비급여로 키트루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검사를 했을 때 의사랑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키트로다 허가 사항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화학항암제는 세포 독성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힘들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 1차 치료로 키트로다를 맞을 수 있도록 좀 알아봐 달라, 검사를 해봐 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치료 방법도 내가 그 각 의사랑 상의를 하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에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의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따라가면은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내가 돈도 있고 뭐 치료받을 여력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가이드를 좀 줄 수가 있겠죠. 가이드를. 그래서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일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옵디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후에 여기는 좀 근데 그 조건이 좀 덜 까다롭죠.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이 50%가 넘어가야 급여가 되는데 옵디보는 PDL1 발현율이 10%만 되면은 이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건강보험을 미적용했을 시에도 이제 한 방 맞는데 2주에 한 번 맞는데 264만 원 이제 드는 것에 반해서 키트루다는 3주에 한 번 맞지만 560만 원을 좀 더 좀 더 비싸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과 내 그 몸 상태 암이 뭐 PDL1 발현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내가 좀 선택을 하고 의사랑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면은 근데 아까 그 키트루다가 훨씬 선호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훨씬 더 조건이 덜 까다롭고 옵디보가 가격도 더 싼데 왜 선호도가 키트루다가 높으냐? 지금 이런 조건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빨간 줄 쳐놨는데 키트루다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옵디보 같은 경우에는 1차 화학 항암 치료제를 사용한 후에 옵디보를 사용해야 효과가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PD 발현율의 그 퍼센트가 낮고 조건이 좋고 가격이 싸도 화학 항암제를 꼭 맞지 않으면은 이 옵티보의 효과가 없으니까 맞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키트루다는 돈이 조금 비쌀지어도 조건에 따라서는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만 지금 보면 여기 다 단독요법 된다. 단독요법으로 승인받았다. 단독요법으로 임상시험에서 다 효과 있다는 거 승인받았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제 단점이 있어도 이런 단독요법으로 쓸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지나가거나 이제 보면은 뭐 보험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제 좀 알아봤어, 찾아봤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보험 중에 하나 어떤 회사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뭐 기준은 이렇대요. 뭐 25세 여성 기준으로 이제 암보험을 가입했을 때 뭐 담보는 무엇이고 무엇을 보장해주고, 보장 내역에 따른 뭐 이제 가입 비용이나 뭐 이런 보험료는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예전에는 암보험이 진단비랑 뭐 수술비랑 뭐 입원비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 최근에는 어떤 그 보장이 이제 담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게 요즘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암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분자 타겟이 있어서 그 암에 대한 그 특정 암에 대한 분자 타겟이 있어서 표적 항암제를 내가 치료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약물에 대한 그 돈을 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 암보험을 가입하면.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근데 알아봤죠. 또 뭘 확인을 해봤냐. 우리가 앞서 뭘 살펴봤냐면은, 아니, 표적 치료제랑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못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2세대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라고 알고 있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실제로는 사실 면역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인데 지금 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치료비는 면역 항암제를 그런 커버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통념이랑 다르니까 이 보험회사도
이 의학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 알고 표적 항암 치료비라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2세대 항암제만 그러면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지 면역 항암제까지 이거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 있잖아요. 가입하기 전에. 그래서 홍선찬이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가 모든 보험회사를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확인한 이 회사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이 10년 갱신형 이 담보에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 담보에 면역 항암제도 포함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알고 있다는 거지. 면역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맞다는 거, 이게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500원만 내는데요. 한 달에. 한 달에 500원만 내도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비로 표적 항암제 한해서는 5천만 원을 내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좋죠. 그런데 사실 이 5천만 원이 내가 어떤 암에 걸렸는지 또 어떤 항암제를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게 5천만 원이 클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5천만 원까지라도 보장이 되니까 그래도 좋죠. 왜냐면은 아까 살펴봤을 때 키트루다가 이제 3주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비급여로 맞으면은 560만 원이 된다 했잖아요. 560만 원. 근데 560만 원으로 이거를 얼만큼 정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지속 투여를 받아야 돼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3주에 한 번씩 1년 반 정도 맞는다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들어. 1억 5천 정도. 내가 이 암을 낫기 위해서 1억 5천이라는 비용이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안 뿌리가 뽑히겠죠.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면은 내가 이런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은 집안 기둥이 뿌리가 뽑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어제 강의에서는 실손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왜 가입해야 되는지랑 뭐 몇 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뭐 조금 간략하게 언급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지금 당장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입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중증 질환, 3대 중증 질환, 나라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이제 4대 중증 질환은 이제 암이랑 뇌혈관 질환이랑 심장 질환과 희귀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4대 중증 질환이라고 어제 얘기했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희귀 질환은 이제 보장해주는 이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암 질환, 뇌혈관, 심혈관 질환 이렇게 이제 심장 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3대 중증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상품을 많이 이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조금 있으면은 뭐 20대까지만 해도 발병률이 그렇게 암이 높지는 않으니까 뭐 30대 중반에서 이제 40대가 만약에 돼간다 그러면은 병원 가서 아프기 전에 병원 가서 내가 암 진단 받기 전에 보험 가입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집안 기둥 뿌리 뽑혀요, 진짜. 잘못하면 뿌리 뽑힐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암 진단비. 그러니까 치료비 자체는 이렇게 암보험에 표적 항암 치료비 이런 거 넣어놓고 그다음에 실손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이제 커버가 되니까 암 진단비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치료받고 쉬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내가 모아둔 돈 가지고 계속 그 치료비로 돈을 까먹으면은 이제 내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진단비 보험을 통해서 내가 생활비를 진단비 그 타는 걸 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뭐 진료비나 이런 것들 좀 쓰고 치료비는 실손보험이랑 이런 뭐 담보 중에 이렇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런 거를 이제 들어놓은 게 있으면은 이런 보험금 타는 걸 가지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하면은 재정이 크게 막 부담이 되거나 치료를 못할 정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암보험 특히 암 진단비 이거는 이제 꼭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암 보험 중에서도 이런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마다 이게 제가 모든 회사를 이제 그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회사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이 담보가 있어도 면역항암제 커버가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행 암 치료 방법 그리고 실사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예요. 실사례. 이 실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구나 이제 이해가 이제 잘 될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로 암에 이제 만약 걸려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치료 전략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 갔어. 그럼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검사를 하면은 암종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어떤 암이냐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암을 이제 생검을 해요. 보통 이제 암세포를 이제 떼가지고 이 암세포에 이제 분자 타겟이 있는지 표적을 이제 확인하죠. 표적을. 왜 표적을 확인하느냐? 앞에서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어떤 타겟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표적 항암제를 쓸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1세대 화학 항암제는 안 쓰고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으면 표적 항암제를 써가지고 빠르게 이제 비용도 이제 비용이 절감되긴 좀 어렵겠죠. 이제 표적 항암제가 워낙 고가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화학 항암제는 안 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표적. 그래서 이제 표적이 만약에 확인됐어. 그러면은 이제 표적 항암제 중에 그럼 어떤 이제 항암제를 쓸 거냐? 그래서 뭐 2세대 항암제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뭐 3세대 면역 항암제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표적이 없어. 그래서 쓸 게 없어. 그러면은 이걸 써야죠. 어쩔 수가 없죠. 1세대 항암제라도 써야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항암제를 무엇을 쓸지까지 결정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병기를 진단을 하겠죠. 병기 진단. 이 병기라는 게 무엇이냐? 이 암의 임상시험도 1상부터 3상 뭐 4상이 있듯이 암도 이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암 1기 암이냐, 암 1기냐, 뭐 3기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유방암 3기다, 유방암 뭐 4기다, 유방암 말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수술인데 이 그 페이즈 이제 스테이지를 왜 결정을 해야 되느냐? 모든 암은 가장 중요하게 치료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항암제 투여도 아니고 먼저 무엇이다?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돼.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병기 진단을 통해서 1에서 한 3기 정도까지만 해당이 되는 암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 수술을 일단 할 수 있으면은 완치될 확률이 많이 올라가요. 진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딱 그 검사를 했는데 이미 전이가 됐다. 그러니까 원격 전이 이제 다른 장기 원발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로 이제 전이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전이가 됐으면 사기라고 불러요. 전이가 되면 사기야 무조건. 근데 사기가 됐어. 그러니까 전이가 됐어. 그러면은 수술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전이가 된 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아까 뭐 수술이 불가능한 암 치료에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아까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그 출혈이 있었을 때 이제 다른 장기로 또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분석이 됐으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 표준 치료부터 시작을 한다. 이미 밝혀져 있는 최선의 치료 방법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모든 그 치료 방법이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앞서 살펴본 대로 뭐 그 3중 그 음성 유방암 같은 그런 케이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표준 치료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수술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해볼 방법이 상당히 많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암 치료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함께 고려하고 그 전략을 짜냐. 임상시험 참여를 그래서 반드시 고려하면서 짭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치료를 할 게 없고 표준 치료를 해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임상시험부터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고려를 한다고. 그래서 임상시험은 그 암 치료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그 코스로 선택지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고 암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한다.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이제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모든 검사비, 치료비, 교통비 등을 다 지원받아요. 공짜, 완전 공짜. 그리고 심지어는 교통비를 이제 지급을 받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닌데 뭐 한 8만 원에서 뭐 10만 원까지도 뭐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방문비, 교통비를 주고 치료비도 다 대주고 검사비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하죠. 실제로 암 환자들도. 근데
모든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임상시험마다 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크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임상시험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환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이제 임상시험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지금 찾아간 병원의 교수가 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 임상시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상시험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이제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폐암을 그럼 실제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한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검사를 하죠. 이제 뭐 PET-CT를 통해서 이제 스캔을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암종 어떤 암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지 암종의 이제 구분부터 해주는데, 폐암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폐암을 보면은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작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비소세포, 세포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암세포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소세포 폐암이라 해가지고 이제 폐암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폐암의 대부분은 85%에서 90%는 비소세포 폐암. 이거를 영어로 이제 NSCLC라고 해요. 이제 Non-Small Cell Lung Cancer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약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세포 크기가 작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세포 크기가 이제 크다는 것을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제 세포 크기가 크구나. 그러면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동그랗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편평상피 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편평상피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선이 뭐냐면은 이렇게 샘선자거든요. 샘선자. 이제 샘처럼 이렇게 뭐 우물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생겼다.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선암과 이렇게 편평상피세포 폐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을 일단 알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암종인지 이제 구분을 했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암 세포를 이제 떼다가 이제 생검을 해가지고 바이옵시를 해서 표적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표적이. 그래서 폐암은 표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폐암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무엇이냐? 이제 EGFR이라는 거죠. EGFR은 무엇이냐? 이제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라는 얘기인데, 이제 암세포의 표면에, 이제 상피세포 표면에 이제 유전자가 이제 성장인자에 대한 그 리셉터 수용체를 이제 많이 발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폐암 세포들 자기네들 살려고. 그러니까 EGFR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이런 성장인자에 대한 그 리셉터를 발현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할 때 이제 PCR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제 NGS라는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또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PCR은 보험 급여가 되는데 NGS가 훨씬 더 그 정확해요. 사실 정확하고 이제 많이 이제 요즘 쓰고 있는데 보험 급여가 안 되죠. 이제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EGFR 유전자 변이로 이제 그 생검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은 EGFR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2세대 항암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타그리소도 있고 뭐 이레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약을 쓰면 되니까 이제 치료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ALK라는 이제 유전자가 또 돌연 변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급여로 면역 염색, 뭐 이뮤노 뭐 스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면역 염색 이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ALK 유전자 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또 보험 급여가 되는 뭐 젤코리도 있고 뭐 자디아카디아도 있고, 이런 분자 표적을 이제 하는 이제 2세대 항암제 치료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뭐 BRAF 뭐 이런 것들 어떤 유전자 타깃이 있는지를 그래서 뭐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유전자 돌연변이 타깃을 확인을 하면은 그럼 어떤 약물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기 진단 및 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앞서 얘기한 대로 지금 1에서 3기 여기 중앙에 이제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선을 그은 이유는 뭐냐? 이제 1에서 3기와 4기를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는 원격 전이가 되었느냐의 유무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원발암 부위에서 말고 다른 장기에서도 이제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4기라고 부릅니다. 4기.
3기가 아니고 이제 바로 4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4기가 말기는 아니야. 보통은 그냥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이제 말기라고 하는 것과 사실 4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폐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병기에 따라서 이제 초기인 1기부터 이제 소위 말기라고 부르는 이제 4기까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1기 폐암은 그럼 무엇이고 2기 폐암은 무엇이고 3기 폐암은 무엇이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은 1기 폐암은 암의 크기와 위치가 수술 가능한 범위여야 돼 일단. 그 다음에 그 암의 특성이 이제 침윤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윤을 이제 침투를 했는데 암이 침투해서 어디까지만 퍼졌냐? 임파선까지. 그러니까 림프절까지만 이제 퍼졌다면 그건 1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다행히 국소적으로 이제 침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수술해서 떼어내면은 상당히 이제 완치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2기는 무엇이냐? 2기 폐암이라는 것은 폐 내부의 임파선. 그러니까 임파선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폐 내부에 있는 임파선까지만 이제 침투를 했으면은 2기 폐암이라고 불러. 그것도 이제 떼버리면 되니까 수술해서 절제해서 떼어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치료적인 효과를 이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기 폐암까지도 그래도 수술로서 완치를 굉장히 크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좀 초기 폐암에 해당이 되는데 3기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요. A랑 이제 여기 이제 B가 또 나올 건데 이제 B 이렇게 나누는데 폐암은 수술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3기 A 단계까지는 그래도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제로 이제 3개월 투여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해서 3기 A 정도는 그래도 치료적인 효과를 이제 수술로 인한 완치를 많이 기대할 수가 있는데 3기 B부터는 수술도 쉽지가 않고 수술을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좀 3기 B부터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폐암은 왜 사망률이 높다? 거의 3기 B나 이제 4기 때 많이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암 우리나라 환자 중에 거의 3분의 2가 거의 여기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3기 B부터는 뭐 수술이 어려우니까 항암이랑 이제 방사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뭐 4기는 뭐 이제 전이가 됐기 때문에 1기부터 3기까지가 완치를 목표로 이제 한다면은 이제 4기부터는 관리가 목표가 돼요. 관리. 그래서 이제 완치는 좀 어렵고 이제 관리를 해서 최대한 이제 뭐 오래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되게 알고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암의 병기를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느냐, 이제 병원에서 이게 캔서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가 1기냐, 2기냐, 3기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별거 아니에요. 이 TNM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 T는 이제 종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퍼졌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지표이고. 림프노드, 이제 임파선까지 이제 퍼지는 것이 침투가 됐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암세포 주변 림프전에 얼만큼 퍼졌느냐,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암으로부터 원발암 부위로부터 얼만큼 이제 떨어진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TNM 스테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T에 대한 이제 점수를 1부터 이제 4점까지를 매기고, 이제 림프절에 대한 N의 그 스테이징을 이제 점수를 2점까지, 그 다음에 전이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냐 안 되냐 딱 그거 두 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딱 두 개, M1과 M0와 M1 이렇게 딱 두 가지로밖에 이제 나눠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징으로 보면 TNM 스테이징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내가 왜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나 만약에 우리들이 암에 걸리면은 이제 의무사본 기록부를 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의무사본 기록을 이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의사들이 내 병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 결과나 내 병에 대해서 이제 소견을 써놓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적나라하게. 그랬을 때 내 암에 대해서 의사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의사들이 의무사본 기록부에 어떻게 써놓냐면은 이렇게 TNM 스테이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제 우리들을 이제 환자들이 의무사본 기록부를 떼서 보았을 때를 고려해가지고 뭐 이 환자는 암이 TNM 스테이징에서 T는
무엇이고 N은 무엇이고 이렇게 막 상세하게 잘 써놓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되게 간결하게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T1, N1, M1 이런 식으로만 딱 적어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의무사본 기록부를 봤을 때 바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TNM 스테이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비소세포 폐암인 환자한테 TNM 스테이징이 이제 의무사본 기록부에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T1이고 N2고 M1이다. M0다. 이러면은 스테이지 3 A구나 라고 이해를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의사가 아닌 우리들도 이런 TNM 스테이징을 통해서 이제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폐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 전까지는 이제 암이 원격 전이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두고 이제 4기를 이제 폐암 4기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딱 보면은 1기부터 3기까지는 지금 M이 다 제로죠. M0이고 스테이지 4, 그러니까 암 폐암 4기가 되면은 M1이 되고 N이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T가 뭐 1이든 뭐 0이든 3이든 4든 상관없다. T와 N의 그런 뭐 점수가 어떻게 되던 간에 원격 전이가 일어나면 사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테이지 2는 뭐 종양이 점점 커져도 임파선이 뭐 이렇게 침투가 N1 정도만 되면은 이제 그 폐암 주위 부분까지만 침투가 일어났으면 다 스테이지 2라는 얘기고, 이 스테이지 3도 뭐 T가 그러니까 종양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거는 임파선이 이제 N2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스테이지 3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스테이지 3 이제 B 같은 경우는 N3까지 이제 침투를 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TNM 스테이징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병기를 확인해주고 여러분들 주변 지인한테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선생님의 지인 중에 이제 실제 사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올해 5월인가에 있었던 이제 폐암 이제 환자였는데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39인가 38인가 밖에 안 됐는데 결혼해서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아이가 3명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이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보이죠? 메타스타틱이라는 이제 문구가 보이죠? 지금 이 스크린 캡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의무사본 기록부를 떼가지고 이제 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의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한 거고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들을 이제 지운 이제 자료인데 종양내과를 간 거예요. 종양내과를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NSCLC 방금 얘기했죠. Non-small cell 비소세포 렁 캔서 폐암이라는 거죠. 비소세포 폐암이고 아데노칼시노마야. CA까지만 써요. 칼시노마를 기니까. 그러니까 선암이라는 거죠.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이제 선암이라고 이제 암종을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SP는 이제 수술을 이미 한 상태라는 거예요. 수술을 한 상태. 그래서 이제 검사받고 이제 수술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흉막 유착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흉막이 이제 구멍이나 이제 유착을 이제 시켜버리는 거죠. 유착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흉막을 이제 생검을 했다. 생검을 했다. 바이옵시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고 선암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메타가 있다. 메타가 된 아데노칼시노마라는 게 중요하죠. 이걸 봤을 때 메타가 일어났다. 전이가 됐다. 그러면 몇 기다? 지금 암이 폐암 4기다. 4기. 이미 늦은 거죠. 사실 4기면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젊은데 아이는 셋이 있어. 근데 말기암이야. 절망스럽죠. 근데 또 집안 사정이 이제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정말 처음에 아산병원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산병원을 갔는데 이제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아산병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돌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 의무사본 기록부를 보니까 이제 암종 구분했고 병기 구분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항암제를 많이 쓴다면 어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제의 분자 타겟을 살펴본 건데, 지금 이 파란색 네모 박스가 뭐냐면은 이거는 3세대 항암 치료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분자 타겟들이고, 이 밑에 이 분자들은 아까
방금 살펴본 대로 EGFR이랑 뭐 ALK나 ROS1 이런 거 이제 봤잖아요. 이거 폐암 치료 2세대 항암제의 이제 분자 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본 거죠. 이렇게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 2세대 항암제가 이제 그 표준 치료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적 항암제 2세대 거가 먼저 쓸 수 있는지를 봤더니 ROS 분자 타겟이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없어. 이 분자 타겟에 없단 말이죠. 이 환자는. 그러니까 이 ROS를 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2세대 항암제는 쓸 수가 없고, EGFR을 보니까 EGFR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타입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WT가 와일드 타입이니까 이게 돌연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GFR를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를 또 쓸 수가 없어. 표적 항암제를. 그럼 ALK가 있는데 봤더니 이것도 네거티브야. 없어. 그러니까 2세대 항암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야. 더 안 좋아. 안 그래도 사기여서 지금 절망스러운데 분자 타겟도 없어. 그래서 면역 항암제 표적을 봤죠. 면역 항암제 표적 이제 22C3가 이제 3%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SP263은 10%, 그다음에 SP142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보험 급여를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2C3가 PDL1, 그러니까 PDL1의 이제 분자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PDL1의 22C3의 이 타겟이 50% 이상이 나와야지 폐암 급여 기준이 되는 것인데 지금 3%밖에 없죠. 그러니까 급여 혜택도 못 받아. 그다음 SP263이 이제 옵디봇 같은 경우에는 PDL1이 이제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10%가 나왔죠. 10%가 나왔고. 근데 SP2 14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키트루다 옵디보와 다른 이제 PDL1 이제 이니비터인데 이제 로슈 거 IC는 이제 1%가 넘었고 이제 TC는 이제 1% 이제 미만이니까 이것도 이제 좀 괜찮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면역 항암제 표적은 그래도 나온 편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아산병원에서는 이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치료가 좀 불가능하고 어렵게 됐어. 그래서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표적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러면 아무리 치료가 좋지만 이게 급여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떤 이제 선택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 옵디보는 아까 얘기한 대로 PDL1이 발현율이 10% 이상이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긴 하지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화학항암제, 이제 1세대 항암제를 먼저 투여받은 다음에 실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환자는 SP263이 10%가 있긴 하지만 급여 혜택을 바로 적용을 받지는 못해. 왜? 화학항암제를 아직 치료를 받기 전이잖아. 검사만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화학항암제를 받으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이 화학항암제가 치료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급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 PDL1 발현율이 10%가 있으니까 옵디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1세대 항암제를 꼭 맞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환자들이 심평원에 자꾸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빨리 없애달라. 그냥 단독으로 바로 1차 치료부터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심평원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적용해주기가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옵디보를 그러면은 이제 10%가 되니까 이제 화학항암 치료제를 일단 하고 옵디보를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PDL1 발현율이 이제 2차 50% 이상이 돼야지 이제 단독요법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3%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번 옵션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여기도 보면 화학항암 치료제 실패하고 나서 PDL1 발현율이 1% 이상일 때는 단독요법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PDL1이 3%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이제 키트루다도 받으려면은 화학항암 치료를 일단 받아야 돼. 그리고 실패를 해야 돼. 실패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키트루다나 옵디보를 또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좀 되게 난처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런 분자 타겟이 있어도 치료를 받기가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좀 답이 없다. 환자가 검사를 했는데도. 그래서 만약에 사기 폐암 단계인데 표적이 별로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남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정 비급여에 뭔가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냥 자비로 비급여니까 100% 이제 환자가 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100% 내가 그냥 돈 내고 면역항암제를 투여를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이것도 이제 안 돼. 이것도 해당이 없어. 식약처 허가 사항 중에 내가 그런 해당되는 그런 상태도 아니야. 그러면은 임상시험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환자분을 임상시험을 참여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폐암 치료에 가장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 굉장히 많이 하는 교수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있는데 이제 조병철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을 이제 제가 알려줬죠. 제가 아무래도 임상시험에 그 종사자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었을 때는 그럼 임상시험밖에 이제 답이 없다 해가지고 임상시험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그 교수님을 이제 소개시켜줘서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바로 간 거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래서 이제 의약품 임상시험을 이제 그분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임상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임상시험을 그럼 참여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식약처에 이제 공직약사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성찬처럼 뭐 CRA가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임상시험도 알아보고 이제 식약처나 CRA 같은 이제 임상시험 종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신약이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떤 평가를 거쳐야 된다? 이 신약이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을 유식한 말로 우리가 유효성을 평가한다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효성 대비 신약이 유효성만 있다고 효과만 있다고 다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안전성,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성을 통한 그 이익이 베네핏이 리스크 대비 얼마나 큰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신약을 결국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배웠는데, 그럼 실제로 의약품 임상시험은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느냐,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이런 파이자나 뭐 릴리나 바이엘 뭐 동아제약 뭐 이런 이제 그 의약품을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제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 제조사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들은 이제 제조사가 있는데 스폰서라고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이제 무엇을 진행을 하냐면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먼저 만들고 임상시험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신약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서를 만들거든요. 임상시험 계획서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제출을 하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하는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이제 승인을 이제 검토를 받는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IRB라고 하는 IRB는 무엇이냐면 다 병원마다 설치가 돼 있어요. 각각의 병원마다 병원 내부에서 이 임상시험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과학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환자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임상시험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주는 독립기관이에요. IRB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관에 동시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해서 이제 검토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둘 중에 한 군데만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승인을 해줘야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IRB에서 병원에서는 임상시험 계획서 괜찮습니다. 임상시험 하세요라고 승인을 해줘도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줬어도 뭐 병원 IRB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그 병원에서는 못해. 다른 병원 IRB에서는 승인을 해줬어. 그럼 그 병원에서는 다른 그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임상시험 계획서를 이제 검토하고 승인을 받는 데까지 한 2달에서 식약처는 3달 정도 걸리고, IRB는 길게 잡아서 2달 정도 걸려요. 근데 서울 성모 같은 경우는 뭐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좀 그래서 병원마다 좀 달라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있죠. 의사가 임상시험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임상시험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환자를 모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자를 모집을 해야 그 환자를 통해서 이제 임상시험 의약품을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투약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근데 의사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연구자들이 반드시 이 식약처에서 약사법에 무엇으로 고지를 해놨냐면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아직 그 연구 중인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종사하는 사람들 반드시 교육을 받게 돼 있어. 사전 교육을. 그래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따로 받고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CRA들은 이제 제약회사 소속이잖아요. 임상시험에 대해서 연구자들한테 그래서 교육을 해줍니다. 교육. CRA가 의사를 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반드시 트레이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다는 근거 문서도 남기고 이제 트레이닝 로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상대로 이런 전문직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CRA들도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병리학적인 그런 그 질병의 그런 병리학적인 그런 요소들도 잘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 질병들의 어떤 표준 치료 약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험해보고자 하는 이런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가 좋고 지금 표준 치료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자들이 더 이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설득을 해야지 이 연구자들이 이 임상시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줄 거 아니에요.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의사가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이제 뭐 제약회사나 뭐 제약회사 직원이나 CRA들이 직접 환자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을 잘 트레이닝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 임상시험 의약품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보 전달,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야 돼요. 정보 전달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CRA들의 이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받은 후에 연구자들이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환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이제 투약을 한 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임상시험 의약품을 투여한 다음에 뭐 이상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질병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뭐 나아지고 있는지 더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 있거든요. 환자들한테. 그럼 그런 데이터를 어디에 입력을 하느냐. 데이터를 그 웹페이지 중에 EDC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그 ECRF라는 이제 그 뭐 또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EDC라는 시스템 안에다가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럼 입력을 해가지고 세이브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저 그 미국에 있는 뭐 유럽에 있는 제약회사한테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넘어가죠. 근데 바로바로 이제 확정적인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데이터가 이게 올바른 데이터가 이제 수집되고 그 EDC라는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입력이 돼야지 신약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홍성창 같은 CRA가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RA의 가장 큰 이제 역할은 업무 스콥은 병원에 가서 환자의 의사들이 이제 시행한 이제 그 의무사로 본 뭐 기록부도 보고 뭐 의사들이 적어놓은 그런 뭐 데이터들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데이터가 올바르게 수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성 있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CRA가.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CRA가 이제 병원을 가서 의무사본 기록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본 다음에 수정이 그러니까 잘못 입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록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의학적인 판단을 좀 다시 내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CRA가 쭉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나 뭐 그런 연구 간호사나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을 이제 모니터링 끝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거죠. 이 데이터는 이렇게 봤는데 혹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학적인 판단을 좀 다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맞는 데이터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EDC의 입력이 뭐 실제 데이터랑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뭔가 그 디스커션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CRA들은 이런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외근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병원들을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외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좀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연구자들 다 입력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약회사로 그 데이터가 쭉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쭉 모은 다음에 이제 다 모였어. 이제 목표 환자 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데이터도 다 확인을 했고, CRA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데이터 이제 퀄리티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모아가지고, 그 식약처에다가 NDA 신청을 한다고 해요. NDA 신청. 그러니까 New Drug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임상시험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제약회사도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만약에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결과 보고서를 그래서 통계적으로 내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식약처에다가 NDA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식약을 이제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식약처에서 최소 6개월 검토를 해요. 아주 많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6개월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계적인 자료를 뭐 확인하고 제출 자료들을 이제 다 봤을 때 이 약은 정말로 기존 뭐 약 대비 아니면은 뭐 비교하는 뭐 대조약 대비 훨씬 치료적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신약을 시판을 허가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간략하게 이제 흐름을 얘기했지만 뭐 거의 뭐 진짜 신약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다 이 슬라이드 안에 이제 넣은 것 같아요. 진짜 딱 이렇게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좀 얘기를 다 못했지만 정말 전체 흐름은 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오래 걸리는 거고 데이터를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신약 개발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자를 최대한 빨리 모으는 거야. 그래야지 데이터를 환자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이제 원하는 만큼 목표한 만큼 빨리 수집이 돼야지 그래야지 NDA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1상, 2상, 3상으로 넘어가면은 모집해야 되는 이제 환자 수가 3상은 되게 많잖아요. 진짜 1000명 정도 된다고 또 선생님 했던 그 글로벌 3상 신부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5,500명 모으는 게 이제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등록되는 임상시험 그 환자들,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5,500명이라서 우리나라는 뭐 72명만 뭐 등록하면 되고 뭐 이렇게 나눠지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체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이 환자들이 한꺼번에 임상시험 시작하자마자 뭐 10명, 20명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환자들이 계속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을 이제 일상 진료를 보면서 표준 치료가 좀 힘든 사람들 중에서 임상시험을 그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의사들도 일상 진료 하에서. 그러니까 환자들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는 이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의약품 개발비를 낮추기 위해서 항상 이제 연구자들한테 환자 있냐, 환자 등록되고 있냐, 뭐 환자가 얼만큼 뭐 등록되냐, 다음 달에 등록할 환자 있냐, 맨날 그거를 얘기를 이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서 빨리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제 신약 신청해야 되는데 환자 모집이 안 되고 있으면은 뭐 돈만 나가고 있고 뭐 손해죠. 제약회사는. 그래서 제약회사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모니터링 요원 CRA는 특히 이제 연구자들하고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주도해서 이제 하는 이제 담당자들을 뭐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PM들 그리고 PM들 위에 있는 뭐 이제 뭐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CRA들한테 미팅 때마다 환자를 빨리 모집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컨택을 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일주일에 2번씩 해라. 뭐 안 되면은 등록이 안 되면은 뭐 이 등록이 안 되면은 왜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계속 확인하라고 주문을 하죠. 그런 게 좀 어렵죠. 힘들죠. 뭐 교수님들도 뭐 등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환자가 진짜 없어서 못 하는 걸 어떻게 그거를 뭐 환자를 만들어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CRA는 약간 그 의사와 연구진과 그 제약회사 그 PM의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좀 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포지션이긴 한데 그만큼 또 전문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고려해서 연봉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좀 고연봉의 직군이긴 하지만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있는 하지만 또 보람이 있는 그런 이제 직군이 되겠다. 그래서 의약품 임상시험 중에서도 이제 종사자 중에서도 CRA란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CRA의 중요 이제 업무 역할은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이제 최대한 높여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이다. 데이터 품질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성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퀄리티를 확인하고 매니지해 주는 것이 가장 CRA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뭐 의학적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주려면은 모니터링 할 때 그렇게 하려면은 약물의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홍성찬도 약학 전공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CRA를 시작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약학 전공자로서 뭐 임상시험 종사를 이제 임상시험 분야 종사자가 된다면 훨씬 더 강점이 있죠. 이익이 있죠. 그래서 약사들도 CRA들을 이제 CRA를 이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많이는 없지만 힘드니까 많이 없죠. 아무래도 다른 직군으로 또 다양하게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약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엔 좀 있었는데 이제 하다가 많이 그만두고 이제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 제 옛날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CRA로 약사였는데 CRA로 입사해가지고 CRA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이제 그만둬서 이제 퇴사를 했는데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산대였나? 부산대병원인가 모니터링을 갔는데 거기 임상시험 약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거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요. 뭐 웃기다는 게 이제 나쁜 뜻은 아니고 재밌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제 아주 특이하게 CRA 기초라는 강의가 그 숙명여대 약대만 있어요. 그러니까 숙명여대 약대가 그 뭐 이렇게 5학년이 됐을 때 뭐 산업약학 뭐 이렇게 공직약학 뭐 이렇게 좀 세 가지 트랙으로 좀 나뉘어서 이제 선택해서 좀 그쪽 강의를 특화돼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도 CRA 기초 강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년 전인가까지만 해도 이 CRA 기초 강의가 있었어. 아예 수업 중에. 그러니까 사실 CRA에 관심이 있다고 이제 기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숙명여자약학대학에 내가 진학하고 싶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의 근거로 이렇게 뭐 설명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아주 좋은 뭐 소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거고. 그래서 CRA는 또 얘기를 하자면 뭐 트레이닝이 중요하다. 이제 교육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뭐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뭐 장점이 있다, 강점이 있다 하면은 CRA를 하는 것에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연구자랑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약학 통계 이거 매우 중요해, 매우.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쭉 뽑은 다음에 모아서 결국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은 CRA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약학 통계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을 어필해야 돼.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통계학 관련 약학 통계라고 배우거든요. 약대 가면 그 학업 계획을 추가해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의약품 임상시험 절차는 이제 방금 앞서서는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지를 봤다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환자가 된다면 임상시험 참여자로서는 어떤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이제 연구자가 있죠. 그러면 연구자가 이제 연구에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만났을 때 바로 의약품을 이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의 절차를 거쳐요. 이거는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했다? 그러면은 아주 큰일이 납니다. 감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자발적으로 이 임상시험에 시험 대상자가 참여했는지, 그러니까 강압이나 어떠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를 거부했다, 그러면은
임상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이 있는데 임상시험이라고 하면은 막 되게 막 내가 임상시험 뭐 예전에도 뭐 무한도전에도 나왔었는데 뭐 자기가 되게 뭐 집안이 어려우고 힘들어가지고 뭐 임상시험도 참여했었다.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했다. 막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내가 임상시험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뭐 뭔가 누군가 강압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게 뭐 만들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사실 그렇게 맞진 않아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그런 뉘앙스라고.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동의를 거부한다면 얼마든지 거부하고, 심지어 스크리닝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임상시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험약을 배정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시험약을 먹다 보니까 좀 몸도 이상한 것 같고 좀 불쾌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말하면은 막 이유를 막 캐묻거나 그 연구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탈락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딱 중단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임상시험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뭔가 언론에서 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뭐 되게 불합리하고 막 임상시험만 받으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발적 동의 절차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들한테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전에 동의서가 있는데 그 동의서 안에 그 임상시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라고 약사법에 되어 있거든요. 시험 대상자들, 참여할 대상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라. 라고 이제 절차를 마련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동의도 거부하지 않았고 부적합해서 탈락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연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쭉 임상시험약을 이제 쭉 이제 투여를 받았어. 무작위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럼 연구가 진행이 된 다음에 투약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암제 임상시험의 장점은 뭐 아까도 잠깐씩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검사 비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다 제약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것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법적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뭐 식약처라든지 뭐 IRB에 제출을 할 때 반드시 보험도 보험증권 제약회사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도 드러났다. 라는 보험 증서도 이제 제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반드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맞고 있잖아요. 근데 보상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절차를 가지고 뭔가 백신을 투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절차가 지금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급하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투여를 하고 있는데 투여를 했을 때 사실 보상을 해주려면은 그 시험약을 뭐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 의약품을 했기 전에 검사를 받아서 몸 상태가 어땠다, 뭐 어떤 병이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한 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메디컬적인 뭔가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있는 다음에 뭐 백신을 맞았던 뭐 이렇게 의약품을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정말 사망을 했다, 백신 때문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인과관계를 그 의약품을 투여하기 전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백신은 어때? 그런 그 백신 투여하기 전에 그 국민들이 뭐 검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겠다거나 그래서 그 의무사본 기록에 그 어떠한 몸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도 보상을 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뭐 근거가 없잖아. 그 약을 맞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든 국민이 기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 투여한 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맞다라고 하기가 뭐 어렵지. 어려우니까 보상을 못 해주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뭐
긴급하게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성 데이터를 거의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유효성만 검토가 되면은 승인을 해주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거의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했잖아요. 그때 제약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조건을 많이 걸었겠죠.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백신을 투여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약회사한테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을 다 걸어놨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백신 맞고 문제 생겼으면은 뭐 제약회사가 다 이제 책임을 물으면은 제약회사가 또 백신 같은 거 이런 거 개발을 또 안 하죠. 못 하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참여하기 전에 스크리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면은 임상시험 약을 투여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이제 평가가 되면은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뭐 고가의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임상시험이라면 그런 임상시험 약을 무료로 투약받을 수 있고, 되게 비싼데 무료로 이제 투약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든지 동의 처리할 수 있고, 시험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표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임상시험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암 환자니까 뭐 대안이 많이 없으면은 아직 시험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상 3상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좀 파악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3상 참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게 이제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임상시험은 검증이 안 된 시험약이라 위험하다. 이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얘기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항상 뭘 따져봐야 된다? 이익이 얼만큼 큰지, 리스크 대비 이익이 얼만큼 큰지를 항상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상 임상시험 정도면은 뭐 참여하는 거 나쁘지 않다. 괜찮을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의사의 연구 뭐 시험 목적으로 진행되어서 막 연구자들이 뭐 사람한테 뭐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막 나쁜 거 하고 막 그렇게 임상시험에 마루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임상시험은 계획서를 제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RA들도 이 임상시험 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검토를 계속하고 이 임상시험 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됐으면은 그것들을 다 IRB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를 해주고 정말 메이저하게 이제 큰일이 났다. 그러면은 임상시험이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사들도 임상시험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임상시험 하는 것들은 괜찮다, 안전하고 효과를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그 환자들이 시험 대상자들이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다 확인 검증을 해줘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루타가 됐나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임상시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루타 되는 그런 위험한 거는 아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임상시험에 한번 참여하면 철회할 수가 없다. 아니죠. 얼마든지 뭐 사유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맘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중단해서 철회해서 그만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선생님 지인의 그 실사례를 이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자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 아산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마침 이런 임상시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임상시험을 보니까 이게 이제 임상시험 참여하기 전에 이제 대상자한테 이제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서를 줘서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의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가, 전이성, 그러니까 이미 사기가 된 이제 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대상으로 하는 이제 렌바티닙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하고 시험약이랑 페맥트레시드라는 이제 그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이제 예시로 이제 알려줬던 거, 페맥트리시드, 그 다음에 백금제제 화학요법이랑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키트루다를 이제 같이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몇 상? 3상이다, 3상. 3상이면은 그래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그래도 이제 시험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를 해볼 만한 대안이 없다면
충분히 참여를 해볼 만한 이제 좋은 임상시험이 될 수가 있고, 특히 펜브롤리주맙 같은 키투르다는 지금 지금 환자가 보면은 그 22C3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돼가지고 급여 혜택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비급여로 하려고 해도 화학 항암제를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봐봐요. 백금제제 화학요법도 맞으면서 펜브롤리주맙도 맞을 수가 있고, 지금 렘바틴, 닙이라고 이제 끝나는 걸 보니까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득이 있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임상시험이니까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공짜로 다 맞을 수 있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그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산병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나 죽는구나 싶었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함으로써 간신히 살았죠. 다행히 이 연구를 참여했는데 펜브롤리주만 맞고 뭐 렘바틴 맞고 이제 같이 하니까 효과가 좀 있었어. 효과 있어가지고 반응률이 좋아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효과 그 결과 좀 잘 나온 편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꽤 잘 진행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치료 전략을 가지고 현행 암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다시 뭐 복습을 해가지고 인지를 한 다음에 임상시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주된 그 선택지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공직약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꿈꾼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공직약사 의약품 임상시험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임상제도과가 있어요, 식약처에. 그리고 임상제도과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를 이제 아무래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임상시험이 정말로 이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환자들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설계한 디자인이 뭐 의학학적 관점에서 타당하냐, 그다음에 신약의 이익 위험성 이런 평가를 내가 이제 잘 해줘야 되겠죠, 공직약사들이. 그다음에 각 임상시험 단계 뭐 1에서 이제 3상까지 있으니까 그 1에서 각 3상의 단계 임상시험을 이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검토를 할 때 약학적 지식이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임상시험이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할 때 NDA 신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결과 보고서를 이제 검토를 여러분들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결과는 통계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약학 통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보니까 5시 5분이네요. 5시 5분. 이제 슬라이드가 한 10개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이제 조금만 더 이제 달려가지고, 안 그래도 뭐 5시 30분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좀 원래 애초에 계획을 잡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제 임상시험까지 알아보고 마칠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1상부터 3상까지 간략하게 주요 핵심사항만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트 페이즈라고 하는 임상시험 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신약 개발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임상시험 전 단계까지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이제 연구를 보통 신약 개발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 개발 과정은 이제 이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해서 이제 이르러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물 실험, 세포 실험 때까지는 그 물질을 사람한테는 투여하지 않았잖아요. 시험해보지 않았는데, 이 페이즈 1, 임상시험 1상시험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이 첫 단계라는 말이 다음에 2상에서도 나오는데, 사람한테 처음 투여하는 단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처음에 투여하다 보니까 뭐 동물 실험할 때는 뭐 좀 안전하고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한테는 또 어떨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유전적 요인이 좀 다르니까. 뭐 실제로 뭐 마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도 뭐 담배 연기가 사람한테는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요인, 이제 주된 요인으로 이제 밝혀진 바가 있는데,
마우스한테는 쥐한테는 이제 담배 연기를 아무리 쐬도 폐암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 사람이랑 동물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나마 비슷한 뭐 쥐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이제 투여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 사람한테 갑자기 이 물질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사람한테 환자한테 딱 투여하면은 환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 환자가 아니야. 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만. 왜냐면은 건강한 사람이 이제 일상을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독성이 좀 있더라도 시험약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조금 그 독성을 이겨낼 수 있는 뭐 체력도 있고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덜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건강인 대상으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투여하는 단계인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투약을 하다 보니까 뭐를 확인할 수가 없어. 건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죠.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지. 왜? 아니 이 약은 지금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없잖아. 그러니까 건강인을 대상으로 투약을 했을 때는 당연히 유효성은 확인할 수가 없어.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안전성. 가장 첫 번째로. 그래서 건강을 대상으로 약물을 농도를 계속 높여보는 거죠. 그래서 뭐 1mg도 먹여보고 뭐 쭉 올려보는 거죠. 5mg도 먹여보고 뭐 쭉 그러니까 용량을 올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용량까지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왜? 약이라는 것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했죠. 어제 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용량에 뭘 확인한다? 상한선을 확인해 주는 거야. 상한선. 얼만큼 먹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상 반응이 나타나도 뭐 견딜 수 있는 정도, 괜찮은 정도면은 용량을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치료적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얼만큼 먹었을 때까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단계가 1상 단계다. 1상 임상 시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세포 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 임상 시험에 건강인을 대상으로 시험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 머리 빠지고 입 헐고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데 일상 임상 시험에 건강인 들어오면은 막 임상 시험 들어왔다가 멀쩡한 사람이 막 머리가 빠져서 탈모되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에 한해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에 한해서는 일상 임상 시험부터 누가 들어올 수 있다? 환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환자 중에서도 말기암 환자는 들어올 수가 있다. 왜냐? 말기암 환자는 일상 시험이 아직 뭐 안전성 데이터도 없고 뭐 유효성 데이터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니까 뭐 다른 치료 대안이 없으니까 베네핏이 리스크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상 임상 시험부터는 말기암 환자는 일상 시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해주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상 임상 시험을 보면은 이제는 어떤 첫 단계가 되냐. 여기서는 일상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용량의 상한선을 확인했어. 그렇다면은 이제 이상 임상 시험에서는 누가 들어올 수 있냐? 환자가 들어올 수 있어. 처음.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첫 단계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를 이제 드디어 이제 모집을 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해보게 되는 이제 첫 단계이긴 한데 뭐 페이즈 뭐 EA, BA 뭐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페이즈 EA에서는 이제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왜냐하면 아까는 일상 시험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효과를 이제 처음을 확인을 하는 이제 단계잖아요. 이상 임상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먹었을 때 치료적 효과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용량의 하한선을 확인해 주죠. 얼만큼은 최소 먹어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냐. 그래서 일상에서 그 용량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먹을 수 있는 상한선을 일상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최소한 먹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 최소 하한선을 이제 이상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범위가 나오면은 이제 이상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이제 여러 환자들을 모집해서 여러 군을 나눠요. 뭐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A군은 뭐 10mg 먹여보고, 뭐 B군은 20mg 먹여보고, C군은 30mg 먹여보고 이렇게 좀 군을 나눠가지고 뭘 찾는다? 최적의 용량을 이제 찾는 거죠. 이것도 다 리스크 대비 베네핏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얼만큼 먹었을 때 리스크보다 베네핏이 더 클 것이냐, 그걸 찾는 거지. 그래서 최적의 용량을 찾고 어떻게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으냐,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것이 2상 임상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 뭐 이제 3상 임상 시험은 이제 뭐 쉬워요. 왜냐, 이제 주요하게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을 1상 임상 시험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1상 이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은 환자 수를 많이 모집을 하지 않는 이제 임상 시험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시험량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집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모이긴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뭐 안 나온 데이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3상 임상 시험은 그래서 수백 수천 명의 대상자를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1상부터 2상부터 했던 그런 연구,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쉽게. 그래가지고 안전성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치료적 효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치료적 효과를 확증하는 단계다.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그래서 베네핏이, 이익이 리스크보다 크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혀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임상시험 3상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3상 시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때 후보물질 추출하고 동물 실험했던 자료, 1상 시험했던 자료, 2상 시험했던 자료, 3상 시험했던 자료를 싹 다 모아서 식약처에 제출해서 신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에 신약 시판 허가를 받을 때는, 여기 2상 뭐 그때 뭐 3상 하기 전에 2상도 다 뭐 식약처 승인 받고 허가 받고 다 허가는 아니고 승인 받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결과 보고서 다 제출하고 시험 끝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싹 다 제출을 해서, 자료 제출해서 최종 이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식약처에서도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서.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3상 임상 시험이 끝난 후에는 그런 자료 제출을 통해서 허가를 해준다. 허가. 그래서 3상 임상을 무엇이라고도 한다? 허가 임상이라고도 한다. 허가 임상. 이제 뭐 4상 임상 시험은 이제 따로 4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 4상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트 페이지라 해가지고 후기 임상 시험이라 해서 뭐 이제 제약회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페이지 4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PMS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선택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도 좀 얘기를 했지만, 어제 특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상 뭐 이렇게 신약이 승인을 받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신약을 승인받은 그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시판이 된 다음에 환자들한테도 계속 이제 사용이 되고 있을 건데, 그때 실생활에 나와서는, 실생활 중에서 이 의약품이 사용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대상자를 등록을 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이 임상시험에서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임상시험 대상자를 이제 모집을 해서 통제된 환경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좀 한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통제되어 있으니까, 환경이나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승인이 된 다음에는 이 의약품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서도 이제 투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의약품이 뭐 사람들이 뭐 커피 먹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나왔을 때 이 의약품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또 몰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판 허가를 받았어도 추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식약처에다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거지. 뭐 페이지 4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이런 페이지 4를 해도 되고, 뭐 PMS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교재에도 써놓기는 했지만 제약회사들이 이제 리베이트를 많이 이제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리베이트를 이제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도 뭐 수익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신약이 이제 시판이 된 다음에 이 안전성 자료를 대해서 증례수를 꽤 많이 모아가지고 뭐 5년, 6년마다 이렇게 시크처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시판 허가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방이 많이 나와야지 그런 안전성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했던 것도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데이터를 제출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이유도 있다. 뭐 참고로 알아두면 이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하는 연구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판 허가가 된 이후에 이제 연구에 대해서 영어로 리얼 월드 리서치라고 합니다. 네, 리얼 월드 리서치.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제 삼상이고 뭐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고, 실제 참여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암제 임상시험 목표만 이제 얘기하면 이제 끝납니다. 먼 길을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버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암제 임상시험의 목표. 이제 채팅창에다가 한번 남겨줘 보세요. 항암제 임상시험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효과를 이제 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항암제 임상시험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적이다라고 할까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1, 2, 3번 중에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항암제 임상시험의 목표가 뭐 1번인 것 같다, 2번인 것 같다, 뭐 3번인 것 같다. 자, 한번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2번, 1번, 3번, 뭐 2번, 2번이 좀 많네요. 2번이 좀 압도적으로 맞고, 1번도 나오고, 3번도 많이 나오고, 오케이, 좋습니다. 많은 참여.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네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해요. 힘이 납니다. 자, 이제 보니까 2번이 많단 말이에요. 2번. 정답은 무엇이냐?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1번, 2번 중에서도 1번입니다. 1번.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이 항암제 임상시험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저도 이제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당연히 종양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했는데, 항암제 임상시험, 그러니까 항암제를 개발할 때, 지금 출시되어 있는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암제라는 것은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종양크의 감소도 있지만 이거는 두 번째고, 세컨드고, 퍼스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 기간을 얼만큼 연장하느냐. 이 말에 그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항암제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대전제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암 치료라는 것은, 이게 완치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완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극단적인 때를 가정에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잘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렸어, 뭐 폐암이 걸렸어. 그런데 항암제 투여를 받았어요. 근데 투여받기 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폐암이 걸렸을 때 만약에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해요. 만약에 3개월밖에 못 사는데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은 뭐 한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이제 각 극단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폐암인 내가 폐암에 걸렸는데, 내가 만약에 한 60살이야, 뭐 70살이야. 그런데 이제 폐암이 걸렸어. 그런데 이 항암제를 맞으면은 3개월 살 걸 20년을 산대. 그러면은 어떤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나 다름이 없느냐. 내가 암이 뭐 완치가 돼서 소실되지 않아서 조금 뭐 불편은 하겠죠. 완전히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하지만 생존 기간이 극단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다면은 암이
있어도 남아 있어도 암이 걸리지 않은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생존 기간을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극단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면은 뭐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좀 불편은 할 수는 있어도 수명이 오랫동안 살 수가 있어서 뭐 삶을 정리하는데도 이제 암을 걸리면 결국 죽는 거니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줄 수 있고 그래서 뭐 주변에 내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하고 뭐 작별 인사하고 뭐 이렇게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그 사람한테 정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뭔가 뭐 3개월 짧으니까 더 살고 싶겠죠. 당연히 살고 싶지.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생명을 얼만큼 연장할 수 있는가가 그래서 항암제 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종양 크기가 감소하지 않아도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항암제 허가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암제 임상 시험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유효성 평가라고 해요. 1차 유효성 평가.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평가돼야 하는 유효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1차 유효성 평가라고 하는데 항암제에서는 그것을 생존 기간 연장을 이제 보는 것이고 특히 5년 생존율을 봅니다. 5년. 왜 5년이냐? 암이 걸렸다가 이제 뭐 치료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암이 이제 나았습니다라고 해도 5년을 지켜봐. 5년을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완치됐다고 그때 얘기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병원에서는 의사들은 암이 걸렸어도 치료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수술을 하고 이제 다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암이 없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그래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5년 동안 재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완치되었다라고 그때 얘기해. 5년이 지나도록 재발이 되지 않으면 완치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표로 OS라고 해가지고 오버롤 서바이벌이라는 이제 그 지표를 보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을 때 항암제 임상시험약을 이제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이제 환자분들 사이에서 얼만큼 생존율이 늘어났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 크기가 감소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목표인데 이것은 이제 반응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얼만큼 종양이 크기가 이제 줄어드느냐. 근데 이게 이제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이제 유효성 평가 중에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면은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2차 유효성 평가로 이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홍성천 같은 CRA들은 항상 이제 새로운 임상 시험을 할 때 가장 먼저 주요하게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 지표가 무엇이냐, 이런 유효성 평가, 1차 유효성 평가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임상 시험이 이제 진행된 다음에 모니터링이 나갔을 때 1차 유효성 평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잘 수집되고 있는지, 잘 수집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뭐 이렇게 의사들이, 연구자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될지를 이제 CRA들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차 유효성 평가, 2차 유효성 평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CRA 같은 경우는 뭐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검토를 하려면은 1차 유효성 평가가 이제 제대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사실 이제 전이 방지, 이거는 이제 유효성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이거는 딱히 유효성 평가에는 없다. 전이 방지는. 그래서 항암제 임상시험의 성패 여부는 무엇이다? 얼마나 오래 암 환자가 생존하느냐, 그 기간이 얼만큼 길어지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대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이제 항암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전 거랑 비교를 해서 얼만큼 더 효과가 있느냐, 얼만큼 더 암 환자들이 오래 살아남느냐, 이거를 이제 많이 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 2차 이제 반응률에 대한 지표니까 2차 그 유효성 평가 이제 지표인데 이 반응률 지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무사본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이 반응률에 대해서 평가를 의사들이 내렸을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런 표현들. 이게 뭐냐? 만약에 내가 어떤 항암제를 투여받고 나서 의무사본 기록부에 CR이라는 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제가 잘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CR이란 평가 있으면 뭐냐, 이게 complete reaction이라 해가지고 뭐 리액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리스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complete response. 그러니까 완벽하게 항암제에 대해서 암이 이제 반응을 해서 암이 소실이 되었다.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 없어졌다. 그 다음에 만약 PR이 떴다. PR이라는 것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암세포가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일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죠. 이제 그렇지만 일부 줄어들었긴 하지만 항암제를 뭐 그래서 지속적으로 쓸 수도 있고 항암제가 그래도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3번, 4번은 조금 안 좋아요. SD가 뜨면은 이제 조금 슬프죠. 왜냐면은 고가의 항암제를 이제 받았는데도 이제 스테이블 디시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가 크기가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 변화가 없다. 그냥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SD. 그다음에 PD 나오면은 뭐 끝이죠. PD가 떠버리면은 항암제 투여를 받았는데도 프로그레션이 있다. 더 진행이 됐다. 더 커졌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 항암제를 쓸 필요가 없고 항암제를 바꾼다거나 뭐 바꿨는데도 뭐 PD가 나온다, SD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방법은 임상시험 참여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임상시험을 참여했어도 만약에 임상시험 데이터가 PD가 떴다 그러면은 뭐 이 시험약은 뭐 거의 뭐 임상시험은 승인받기 어렵죠. 먹었는데도 뭐 프로그레션이 있는 약을 시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임상시험에서는 CR이나 PR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안 나와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얼마나 생존하느냐, 그 생존 기간이 얼만큼 늘어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그냥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뭐 알 필요는 없어. 뭐막 딸딸딸 암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야, 참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참고인데 이제 항암제 임상시험에서의 목표가 방금 이제 유효성 평가 항목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객관적 그 생존율을 얼만큼 늘리는가 생존기간 연장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암 크기가 얼만큼 줄어드느냐 하는 이제 반응률이라고 했는데 일상은 당연히 뭐 안전성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효과 보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고 이상이랑 3상이랑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양처럼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항암제 이상 임상시험에서는 1차 유효성 평가가 앞서 얘기한 그 생존기간의 연장 여부가 아니라 리스폰스 레이트, 그러니까 얼마나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는지가 그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이에요. 이상 임상시험에서는. 근데 3상 임상시험에서는 이런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얼만큼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아남았는가 그 생존 기간을 보는 것이 이제 3상에서는 1차 유효성 평가가 되는데 왜 임상 2상과 3상에서 그러면은 1차 유효성 평가가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2상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기간이 짧아. 연구하는 기간이 뭐 2년, 3년 좀 상대적으로 짧단 말이에요. 3상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존 기간을 보기가 힘들어. 연구 기간 자체가 짧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 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을 삶의 수명이 연장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기보다는 종양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그 반응률을 봐서 종양이 줄어들면은 사실상 뭐 그 생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상 임상 시험에서 항암제 이상 임상 시험은 이제 반응률을 이제 보는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는 것을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있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2차 유효성 평가 항목으로 얼만큼 더 오랫동안 생존하는지 서바이벌 그 레이트를 이제 보는 것을 2차 유효성 평가 항목으로 이제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상에서는 이제 기간도 뭐 한 5년 정도로 길고 3에서 5년 정도 길고 그다음에 뭐 모집 대상자 환자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유효성 평가 항목으로 이제 생존 기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생존 기간의 뭐 지표로는 이거는 뭐 의사 연구자들마다도 의견이 다 다르고 뭐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뭐 PFS라고 하는 이제 뭐 지표가 있고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건데 PFS를 이제 생존 기간 연장 지표로 뭐 해야지 좋다.
아니면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생존 기간을 또 보는 또 다른 지표가 있어요. 그 OS 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서바이벌 지표들이 있는데 뭐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뭐 결국에는 생존 기간을 얼만큼 늘리는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유효성 평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CR 이제 PCR이 완전히 이제 컴플리트 이제 CR 아까 얘기한 거 이제 얼만큼 이제 반응률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PCR을 1차 유효성 평가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메인은 생존 기간을 얼만큼 연장하는지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률 자체를 보는 것은 2차 유효성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임상시험을 이제 암 환자가 돼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왕이면은 3상 임상시험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3상 임상시험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굳이 임상시험을 2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2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3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뭐 3상 임상시험을 하려면은 위에서 이제 이상시험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용량의 하한선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용법도 확인해야 되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뭐 위암 치료제로 이미 개발된 의약품을 위암이 아니라 뭐 대장암 치료제로 이제 또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런 임상시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위암 치료제에서 확인된 뭐 이상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뭐 용법이라든지 뭐 투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데이터들이 있다면은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가지고 2상을 면제하고 3상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상시험이 뭐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반드시 막 15년씩 걸리고 막 그러지는 또 않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의약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의약품들이 항상 막 15년씩 막 20년씩 뭐 그렇게 걸린다면 의약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뭐 2상을 건너뛸 수도 있고 2상, 3상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스터디의 디자인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이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2상, 1상, 뭐 3상 이렇게 뭐 따로따로 한다면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했던 오늘 5시 반을 목표로 달렸는데 3분 넘기고 드디어 목표 시간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 강의할 그 주제와 내용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얼만큼 내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간 내에 잘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아마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뭐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했고 또 교재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기술을 해놔가지고 적어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재를 읽으면 아주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약학대학 이제 자소서나 뭐 연구약사나 뭐 관련된 이제 비전을 이제 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곳곳에 이제 현재 항암 치료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보완할 점이 필요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약사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임상시험 종사자가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여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비전을 이제 크게 쓸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약학대학 할 때 내가 왜 약학대학을 가고 싶어 하느냐, 가야 되느냐, 그리고 많은 약학대학 중에 내가 지원하고 있는 약학대학을 가야 하는지의 그거의 당위성을 훨씬 더 이제 강하게 기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뭐 약사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다를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약학대학 지원 동력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마 기술을 하거나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훨씬 더 차별화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홍성찬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만 받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뭐 답변을 남겨주실 동안에 음악을 좀 틀어놓을게요.